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개인에 대한 역사의 평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제각각 다양한 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하죠. 그 대세를 우리는 아마 여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취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대 여론에도 관리에 따라서 취소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만 여론은 여전히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김시대의 한 축으로 한국 현대사에 남긴 족적, 한때 정부를 책임졌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봐서는 국민훈장 취소는 당연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5.16 쿠데타를 기획 주도했고 4.19 혁명을 짓밟았다. 군사 독재 정권의 2인자였다. 공과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음식 칼럼니스트로 이름을 날린 황교익 씨나 주요 정치인들이 관련 의견을 SNS에 남기면서 여론은 더욱더 불이 지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 3부에서는요. 김 전 총리 훈장 취소에 대한 여론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샵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3부 방송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 이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타임라인.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대략 느낌이 좀 오실 텐데요. 예. 그러니까 스케줄도 아주 구체적인 스케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이터 통신이 일단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3일에 이미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하긴 했어요. 예. 앞으로 2년 반 내에 북한 비핵화의 주요 성과를 달성하길 바란다. 네. 예,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의 스케줄. 그럼 2년 반 동안 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겠네요. 네. 그런 것으로 좀 이제 예상이 됐는데. 네네. 그런데 이번에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는 CNN하고 또 인터뷰에서 2개월이든 6개월이든 비핵화 시간표를 또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약간 한 발 빼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였어요. 네네. 그런데 좀 논의는 확실히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속에서 지금 그 미군 유해 전문가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유해 전문가만 함께 들어간 게 아니고 비핵화 협상 관련 국무부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 관계자 4명도 함께 들어갔다는 얘기가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일 사안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얘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전 조율을 하고 나면 폼페이오 이제 장관이 방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 전달하고 서로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입니다. 꼭 연관돼 있지는 않으나 연관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인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됐다가 다시 또 그렇지 않다고도 나오고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일종의 군축의 어떤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6.25 전쟁 기념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장사정포의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난 14일 이제 그 장성급 회담 뒤에도 이제 이 관련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논의를 좀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이제 있었고 보도가 나오니까 국방부는 또 이걸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적 없다. 그런 논의한 적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이 총리 발언이 나오고 나서도 국방부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6시간여 만에 이제 총리실이 이제 추가 이제 해명을 내놨는데 우리 정부 내부에서는 검토한 일이 있으나 장성급 회담에서 공식 논의는 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일단 논의는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예.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군이 서북도서 방어 차원에서 실시하는 그 K9 예.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중단한다 이런 또 보도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글쎄요 태극 이제 연습에 이어서 이런 또 훈련까지 중단한다면 적어도 자체 군 훈련은 그대로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이제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사실 그 전방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는 핵이나 미사일 이것보다 실존하는 실질적인 위협이잖아요. 네, 저희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문제를 논의를 우리 정부 내에서 하고 있다면 예. 그냥 솔직하게 밝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우리 군 자체 훈련 중단 부분은 이거는 조금 사실은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문제다. 그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 이거는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그 입장문을 또 냈어요. 이분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나와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또 화제의 중심에 서곤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죠? 무슨 배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공개 수배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재미교포 사회에서는 지금 현상금까지 뭐 약간은 이제 뭐 이게 실제로 현상금이 붙었다라기보다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식당에서 뭐 식사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포착이 되고 재미교포 단체 일부가 이제 뭐 주거지까지 확인하고 또 1인 시위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일부 또 국내 언론에서도 그걸 받아서 지금 이제 그 논두렁 시계에 관련한 기획보도 배우가 결국 이전 중수부장 아니냐. 그러니까 해외로 저렇게 도피 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불러들여서 지금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 약간 좀 그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A4 용지 4쪽 분량으로 이제 추가 해명을 이제 하는 그런 그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이제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뭐 그동안 주장한 거하고 흐름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구체적인데, 그러니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직원을 자신에게도 보냈고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이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망신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절을 했다는 거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보도가 나갔고, 그래서 보도 나가는 걸 보고 국정원이 역시 배우였다라고 본인은 심증을 굳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뭐 이제 진위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또 이걸 또 조사하기로 지금 한 상태여서 떳떳하면 국내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조사에도 임하고 진술을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심증을 굳혔다는 거에 대한 뭐 증거를 제시했다거나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심증이니까요. 본인의 심증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드루킹 특검이 이제 마침내 내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네요. 네. 오늘이 준비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수사 예산 31억여 원 확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60일 동안 수사를 하는 거죠. 30일 정도 한 차례 더 연장 가능은 합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 그동안 드루킹 관련한 사건에서 지금 44명을 지금 이제 피의자로 입건을 했거든요. 관련 이제 수사 기록 일체를 내일 정도에 지금 넘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수사 결과 발표는 또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 내용들을 쭉 발표를 하게 되면 이 44명이 지금 제각각 다 지금 체포되고 좀 그랬는데 서로 또 이 보도 내용을 보고 짐작해서 뭐 추가 증거 인멸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그런 게 이제 오히려 좀 논란을 더 낳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관례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다가 안 그래도 지금 부실수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성과도 별로 없고 국민이 보기에는 또 핵심 인물들은 좀 이제 또 약간 피한 그런 흔적도 있고 그래서 결국 조용히 수사를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뭐 지방선거 전에 또 그 지방선거 중이라도 재소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소환하지 않았고요.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시켜준 그 송인배 청와대 제1비서관도 뭐 소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만족하시는지 경찰 쪽에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또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또 어떤 또 이유가 또 나올런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수 지드래곤이 특혜 입원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어제 한 매체가 지드래곤이 지금 그 국군 양주병원 대령 실에 입원 중이다. 사병이요? 이건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예. 이 병실에 뭐 에어컨, 냉장고, TV가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지난 19일에 입원해서 지금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방부가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1인실에 입원 중인 건 맞는데 이건 필요시 간부, 병사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입원자 명단 1인실 그 명단도 이제 공개를 하긴 했는데요. 네네. 다만 의료진의 판단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1인실 유지가 필요한지는 추가로 점검하겠다라고 좀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글쎄요. 군대 생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3년 정도 있으면서 1인실에 입원한 기억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사병들이 어지간히 아파가지고서는 사실은 이 병원에 이렇게 보내는 일 거의 없잖아요. 의무실에서 대충 쐬고. 저도 뭐 겨울에 이 보초선에서 한번 굴러가지고 예. 발이 핀멍이 퍼시퍼렇게 들 정도로 다쳤는데 우리 선임하사가 그 동네 그냥 그 한의원에 데려가서 침 맞추고 네네. 끝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더군다나 이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 데다가 후송돼서 또 1인실까지 입원한다? 이거는 병사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저 몸에 멍드는 거는 그렇지만 요즘 이런 뭐 아무리 기사를 군대가 통해서 졌다고 하지만. 마음에 멍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른 네. 병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가 다 되어갑니다만 한국당의 내홍 수습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태 대행의 퇴진 목소리부터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준비위원회에 대한 적절성 여부까지 당내 의견을 모으기가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위원 연결해서 현 상황 수습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상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비상대책위 준비위원회가 출범은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위원들 만나셔서 회의도 하셨나요? 어저께 이제 전화 통화로만 했고요. 네네. 예, 초재선 의원 대표, 또 원외 당협위원장, 네네. 또 청년 대표, 뭐 여성 혹은 전문가 그룹의 뭐 언론인 출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네네. 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네. 오늘 10시에 첫 번 회의가 있고 네네. 그래서 오늘 그 기본 방향을 정해 가서 네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늘 첫 회의를 앞두고 나눈 말씀들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오늘은 이제 우선 전화상으로만 한 얘기고요. 네네네. 예, 제가 이제 우리 당의 소위 중진들이라는 분들하고도 좀 통화를 했고, 네. 또 여러 이제 조금 관심이 많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저희들 입장을 잘 설명을 해서, 예. 아마도 이제 잘 순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면서, 네네. 뭐 이렇게 우리 내부 위원회만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여기서 기초조사를 해서 좋은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분들을 여러분을 잘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런 사실을 이제 중진들 소위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하고 예. 소위총회도 보고하고 이래서 네네. 소위 이제 여러 이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수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실제로 비대위 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요, 김성태 네. 권한대행께서 직접 부탁을 해서 이뤄진 것인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법통으로 지금 존재하는 분은 김성태 대표밖에 없습니다. 네네. 홍준표 대표 체제가 다 예. 최고위원까지 해서 물러났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습 책임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반기 원구성,
국회 부의장서부터 상임위원장 그리고 뭐 각 의원들 네네. 그런 곳서부터 이제 지금도 지금 국가적인 의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원내 대책도 하반기 국감을 비롯한 국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 막중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상 비대위도 또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것을 혼자 할 수가 없고 또 지금 뭐 약간의 시비도 있는 상황이라 네네. 뭐 저한테 제가 좀 이제 좀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왔고 네네. 또 좀 정치와 당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예. 좀 이렇게 우선 준비를 잘 해서 당에서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근데 지금, 약간의 시비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사실상 외부에서 보기에는 약간의 시비 정도가 아니라, 정풍운동, 대상자 명단까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는 별로, 저희들도 이렇게 좀 봤습니다만, 그냥 공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네. 일부 그냥 의견을 낸 건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주로 그랬잖아요. 그건 주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있고 나와서 몇 사람이 그냥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좌우간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네네. 해야 되고 당에서도 이러저런 말씀이 있는 게 이제 많이 그 외부에서 나가서 또 굉장히 어떤 거는 이제 침소봉대된 것도 없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 당이 지금 그동안에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고 또 미래에 대한 재발진을 한다고 그럴 때 네네.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네네.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좋은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게 건강한 당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오히려 아무 소리 없이 한두 사람이 그냥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겪고 지나가야 된다 오히려. 네. 그런 차원이고 지금 오늘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잘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면 아마도 원내외에서 다 호응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보면요. 그 현역 중진 의원들께서도 선거 이후에 김성태 권한대행 사퇴 촉구하는 발언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작정이신지요? 예,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절반 정도는 저하고 직접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이제 당에 대한 말하자면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 갖고 당을 잘 단합해서 나가자 하는 것인데 네네.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책임성이 그래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있는 게 아니냐. 네네. 그렇다면은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제 김 대표 측에서는 지금 다 그만두면은 누가 이걸 수습하느냐. 네네. 또 그런 것이고 또 김성태 대표는 제가 또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드루킹을 관철시키는 등 그런 대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책임은 이제 경진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이 했으니까 일단 수습과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가자 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있는데 지금 오히려 말씀 안 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김 대표를 지지를 좀 하는 분위기도 내부에서는 있습니다. 네네. 목소리는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역시 며칠 지나면서 수습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의 혁신안을 보면은 중앙당 해체, 외부 인사 중심의 비대위 추진 이런 것들인데 이 혁신안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만, 언론에 이제 그렇게, 네네. 그런 멘트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인이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대표가, 이것은 중앙당을 아주 슬림화하자는 것이다. 네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야당으로서, 지금 그야말로 광역단체장서부터 싹쓸이 당한 거 아닙니까? 네네.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게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원내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고, 사실상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다 원내 중심으로 가고 있죠. 예. 중앙당의 폐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적지 않았습니다. 네네. 지금 시대가 변화가 됐으니까,
원내 중심으로 가고 또 지금 이제 중앙당의 살림이 야당이니까 어렵잖아요. 네네. 이것을 이제 구조 조정 내지 슬림화하는데 다만 인적 조정은 안 하겠다. 이제 우리 사무국에서 고생하시고 전문위원들도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예. 이제 어떤 사무실 규모를 줄인다든지 국회를 더 활용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중앙당 해체다 이래서 아주 그야말로 약간 이제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당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의원총회에서 정리가 잘 돼서 이해가 됐고, 네. 원외라는 것은 뭐 원내외 다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제 특히 원내 분들한테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혁신과 변화가 되겠느냐 하는 입장을 얘기한 건데 모든 것들은 본인이 하나의 제안이고 의총이라든지 다른 기구에서 결정을 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예. 얼마든지 위원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친박 비방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존하는 겁니까? 용어 자체일 뿐인가요? 이제는 많이 그것이 이제 자지러졌다라고 저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게 참 묘하게,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메모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친숙한 용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조금,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건 사실인데, 네네. 본격적으로 친박 비박이 세대결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네. 또 아닌 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대통령 두 분이나 감방에 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볼상식 몰염쳐지는 않고요. 예. 굳이 이제 자꾸 언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이제는 어저께 우리 초대선 의원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는 자제하자. 예. 아예 표현 자체를 안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용어를 안 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자꾸 말 속에 하다 보면 또 그게 인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해 나갈 겁니다. 네네. 네. 그때 친박 비박 용어 자체를 없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셔야지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세력을 가지고 다음에 자기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갖느냐 이런 심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은 우리가 무슨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파와 대통령이 조금 약간 소원한 파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대통령 가까운 분이 친박이고 좀 소원한 게 소위 비박 아니겠어요? 예, 예. 지금은 그런 권력도 없고 그러면 이제 미래를 향하는 걱정인데 이것은 공천에 이제 일단 룰에 관련이 있다고 저는 아주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네네. 공천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네. 즉 국민의 뜻과 당원의 뜻에 맞는 후보를 공천을 해야 된다. 네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 그래서 그것을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 혹은 상향식 그래서 네. 역시 또 미국식이죠.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준다면 이거는 해소가 된다. 네네. 중앙당에서 아까 이제 중앙당 해체도 같은 궤인데 중앙당에서 일부 인사들이 그 당시에 있는 권력을 활용해서 이것을 누구를 자기 친한 사람은 공천을 주고 좀 미운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어디엔가는 힘이 있을 만한 대로 같이 무리지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괴파라는 것이고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고 우리 자유한국당뿐 아니고 민주당이라든지 야당 이런 전신에서도 다 그런 일이 있어왔고 예.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네. 이것이 자꾸 드러나서 그런데 이번 비대위에서 혁신을 할 때 저는 그래서 이 공천에 관한 이러한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네네. 불가역적인 그런 헌법적인 그런 조항을 네네. 넣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VI식의 공천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공천을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그 규정, 네네. 강한 당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같은 일의 중심에 서게 되실 비대위원장의 인선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리더십이 있는 분이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되셔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뭐 다 같이 또 논의를 해봐야 될 일인데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결국은 결정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사전 조사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 당의 중진 혹은 의총에서 의견 수렴해서 결정이 될 텐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들이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을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 눈높이와 어떤 당의 수습을 잘할 수 있는 것과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 분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좀 후자로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왜냐? 이제 대통령을 뽑는 것 같으면 국민 눈높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젊고 무슨 좀 이렇게 정치 물이 잘 안 드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을 불신하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를 찾거든요. 네네. 여러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이 그랬다가 사실 결국 똑같이 정치권에서 이제 실망을 안겨준 꼴처럼 돼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보면 그런 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분을 모셔가지고는 당의 수습이 좀 곤란하다. 당과 비대위가 따로따로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결국 당을 좀 잘 장악해서, 현재 저희 당이 113명입니다, 국회의원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게 많습니다. 경제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지금 최저임금 문제 혹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 또, 세금의 문제 이래서 국민들이 경제 의식이 많이 저하되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잘 가기를 바라고 그러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가서 이게 아무 문제 없느냐. 3년, 5년, 10년 후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113명의 국회의원들이 잘 뜻을 모아서 견제를 해서 또 균형을 갖추도록 해서 국민들한테 야당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고 또 실제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 경제를 잘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 그리고 당이 좀 전에도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화합, 조정 또 그리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양한 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접촉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그 경론이 오가고 있는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요? 좋은 분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안상수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는요. 광고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6.25 전쟁으로 헤어졌던 누나와 남동생들이 반세기를 훌쩍 넘어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생이별할 때 핏덩이였던 막내 동생은 이제 100발이 됐지만 평생을 간직한 그리움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60여 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한 네, 지금 들으시는 이 소리의 배경은요. 이산가족 상봉 현장입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고요. 북미 정상이 함께 만나서 평화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산가족의 만남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도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의 답답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전례와 같이 각각 100명씩이요. 이산가족을 선발해서 상봉 행사를 진행한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하루하루 시간이 촉박한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는 너무 좁은 문이다. 이런 평이 나오는 것이죠.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이산의 아픔을 직접 겪은 이산가족이시기도 한데요. 남북 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석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지금 마음이 좀 많이 설레이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남북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두 차례나 만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언급했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고 그러는데 정작 이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이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감회가 좀 교차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그 판문점 선언할 때 저희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담화문 합의문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놀란 것은 북한에서 미군의 유해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이산가족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근래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기대가 너무 어그러지기 때문에 실망이 더 많습니다. 어제 대한적집사사에서 100명을 추첨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그 중에는 95세 된 분이 어제 그 자리에 왔다가 실망의 가슴을 안고 되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진짜 이산가족들을 만나는 아주 거대한 장이 되어야 되는데 매번 찔끔찔끔 그냥 행사에 그친다 이런 실망감 아니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게 18년 됐습니다. 2000년부터 18년 동안에 지금 당국 간의 합의에서 만난 분들이 남북 간의 합의에서 4,185세대예요. 그럼 이 많은 이산가족 중에서 4,000세대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18년 동안에 또 근래 와서 3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이 100명씩 만난다는 것은 하나의 이산가족에 대해서 더 깊은 가슴을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저희가 너무나 실망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같은 소규모로 이어지는 이산가족 상봉이 어떠한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말이죠. 근본적인 이제가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19년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했는데 모든 방식을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이젠 북한 사정도 알지 않습니까? 북한의 교통사정이 어떻다는 거. 지금 금강산에서 만난 사람들이 100명씩 추첨해서 저 함경북도에서 또 황해도에서 배양에 와서 다시 금강산에 온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죠. 부담돼요. 저희가 요 근래 북한 이산가족들 말씀드리면은 국경지대에 와서 전화 통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함경북도에서 국경지대에 오는데 3일 만에 와요. 그러면 이산가족들 100명씩 만나는 게 200명씩 만난다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북한에 부담된다는 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머나먼 길을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와서 만나는 방식 말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이 제시가 돼야 될까요? 지금 이산가족들은 말이죠. 90세 이상 된 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북한의 가족이 살아있느냐, 사망했느냐, 어떻게 지내냐 이런 거 우선 생사 확인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스마트폰으로 영상 전화도 되고 세계 커피 한 잔 값이면은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전화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0명씩 상봉하는 거에 중점 두지 말고 우선 북한에 있는 가족들 살아있느냐, 사망했느냐,
또 북한에 있는 가족도 남한에 있는 그 가족이 그 사망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알리는 것 생사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에 한번 영상 그 상봉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저 시간을 소요하고 교통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영상 상봉을 추진해서 직접 만나면 좋죠. 만나고 손잡고 울고 불고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이 어려우니까 영상 상봉으로 하든 또는 스마트폰으로 그 얼굴 보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시대에 따라서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 값은 세계 어느 나라 다 전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100명씩 만나는 부담되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자면은 일단 생사 확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생사 확인이 됐다면은 영상 상봉을 추진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건이 되는 범위 안에서 일단 직접 만나서 서로 이제 그 가족들끼리의 그 새로운 재회의 어떤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안 되는 이유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편지 왕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엽서 편지 왕래가 검열 관계가 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엽서를 그 A4 용지 크게 해가지고 가령 통일 엽서 이래서 그게 요새는 저 사진 같은 거 다 스캔해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편지 왕래가 안 되면 엽서라도 주고받는 이런 방식을 택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신 상봉도 사실상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하지만은 이번에 적십자 회담도 종래 방식에 탈피하지 못했어요. 북한의 저 실정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런 장비도 지원해주고, 그 어떤 옛날 독일하고 소동하고 문제가 해결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팀 쌀도 상당히나마 돌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장비도 지원해주고 이산가족들 찾아가는 그런 기동성 있는 그런 자재도 지원해주고 이래서 북한에서 호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산가족 1세대들은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워낙 고령화 되셔서 이제 사실 이렇게 자꾸 지연되다 보면은 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데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이산가족 13만 1,896명이 신청되어 있는데 90세 이상이 10만 2,391명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20%가 넘는 비율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90세 이상 된 분들은 지금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한 분, 두 분 돌아가신다고 봐야 돼요. 이 많은 이산가족들, 나이 많은 분들, 이분들 하늘 달래자면은 종래 같은 10년 전, 15년 전 그런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방식을 해달라 이런 걸 저희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한계에 있다면은 민간 차원에서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간 단체에서 지금도 북한 이산가족을 찾아서 연락하고 있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처음 북한의 사업으로서는 조림 사업을 말씀했습니다. 북한에 사는 우리가 상상 못 저희 몇 번 국경시대가 봤어요. 남은 한국 없습니다. 그럼 이산가족 문제와 병행해서 지금 이산가족들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도민회가 있고 또 구민회가 있고 시민회가 있고 많은 데는 20억 30억 기금도 모아 있어요. 그럼 이산가족 이런 구민회 이런 데 연계해서 조림 사업을 같이 실시하고 그러면서 북한에 가서 가족도 만나보고 이유가 좋지 않습니까? 조림 사업으로 간다. 또 나무 심는다. 이런 이게 조림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지금 조림 사업을 산림청 소관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30억 예산 지원해가지고 북한의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하지 못하고 떨어져 계신 그 기간만큼 나무가 자라났다면은 50년, 60년 이상 자라났을 나무들일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도 좀 해놓고 계시는 건가요?
요전에 저희가 미국 교포가 북한의 조림 사업을 지금 한 10년 동안 한 분이 있어요. 산림청하고해서. 저희가 통일부에 한번 제가 건의해 봤습니다. 네네. 했더니 그 분야가 달라요. 네. 또 이분하고 산림청하고 또, 산림청 연합회 이래서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산가족 문제를 이 분야하고 연계해서 조림 사업과 동시에 이산가족을 북한에 방문해서 네네. 가족을 찾고 또 편지를 주고 이런 걸 추진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표님은 직접 이산가족 당사자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적지 않은 나이도 지금 네. 되고 계신데 이 안타까운 이산가족 사연들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북한의 이산가족을 민간단체에 주선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봄에 북한의 이른된 딸이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90세 넘었어요. 네네. 이 북한에 이른된 딸을 국경지대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한 5분 동안에 서로 울다가 얘기 못해요. 그리고 그걸 다 녹음해 놨는데 네네. 저희도 참 눈물 흘렸어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인민군으로 네네. 전쟁에 나와서 방공포로가 됐죠. 예. 방공포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머니가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사 통지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매달 정거장 나가서 아들 오는 걸 기다렸다 이거예요. 예, 아들 얘기를 남쪽에 있는 아들하고 북한에 있는 조카하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다가 정거장 기다려 돌아가셨다 하니까 숨 막히고 우는 참 기가 막힌 얘기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여기 같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또 앞으로 확대될 이산가족 상봉 방식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데 좀 한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구섭 남북 이산가족협의회 대표였습니다. 네, 2부 마치고요. 8시 뉴스 들으신 다음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